임진왜란에 네. 심지어 신무기까지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신무기를 본 당시 조선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기록엔 이렇게 남깁니다. 날아오는 것이 마치 바람을 탄 우박과 같으니. 아. 대충 알 것 같아요. 조총이고. 그치? 총. 조총. 네. 일본은 전국시대 때 이미 조총 부대를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조총이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 뭐 어떤 점에서는 활보다 좀 부족하다 어쩐다 하지만 강력한 무기였어요. 활 그 땡기는 거 이거 웨이트도 쇳덩이 10번 들면은 팔 당기는데 계속 못 쓰거든요. 근육이 영웅이라. 털리죠. 근육 털리죠. 그리고 이제 일단 조총은 아무나 쏠 수 있었어. 아무나 네. 네. 활을 아무나 쏘진 못했거든. 그렇죠. 있어야 되니까 당. 근데 조총은 그냥 있으니까. 너 어디서 왔어? 저 어제 지금 일로 왔는데 이거 들어봐. 여기 이렇게 90도로 해서 한 다음에 쏘면 돼? 이걸로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조총은 갑옷도 뚫고 화살은 그냥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뽑아가지고 에잇 그리고 가는데 조총은 맞으면 뭘 보고 살아온 거야? 화살도 에잇 못해요. 아 그래요? 제가 본 사극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 무기를 겪었을 그 백성들은 너무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소리도 크고 이 그렇죠. 비주얼도 막 뭐 불꽃 터지고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았을까? 이게 진짜 또 다시 아까 그 얘기로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또 하나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조총을 보고를 받았대요. 어. 그 근데요? 임진왜란 일어나기 불과 2년 전에 2년 전 네. 시기나요? 대마도에서 사신이 와서 네. 선조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조총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뭔데 한번 쏴봐라. 시연을 했더니 총에 이제 심지가 있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게 타들어가면 총알이 발사되니까 좀 오래 걸리잖아요. 네. 오래 걸리니까 그냥 뭐 활성화는 되겠네 뭐 그냥 이러고 넘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일본은 계속 전국 전쟁 중이었잖아요. 뭘 개발하냐? 이 조총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방법을 전술로 개발해냅니다. 그러니까 조총이 한 열이 아니라 두 열, 세 열입니다. 한 번 전열이 쏘면 그들이 뒤로 빠지는 동안에 두 번째 준비된 열이 쏘고 세 번째 열이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첫 번째 열 뒤로 간 열이 다시 장전을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 조총종의 진열인데 이들이 이걸 하는 동안 상대방 전열이 움직일 수가 없죠. 왜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곽재우 장군은 아주 이상한 짓을 합니다. 네. 어떤? 조상들이 묻혀있는 선산으로 가더니 네. 무덤에 봉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볼록하게 그걸 있죠? 팽팽하게 깎아버려요. 아, 그래요? 무슨 미친 짓이냐? 그때 이게 뭐냐면 곽재우 장관의 결심이었던 거야. 의병장으로 나설 결심? 추후 왜군들이 보복을 해서 야, 얘 의병장 했던 거니까 봉분 다 파헤쳐가지고 조상들에게 모욕을 줘.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상들의 묘를 찾지 못하게 봉분을 깎아버렸다는 거야. 아, 셔터를 내린 거군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나고 자란 외가댁이 의령군인데 의령군 세간이 마을 입구에 커다란 느티나무에 북을 겁니다. 네. 그런 다음에 북을 쳐요. 한번 해보자. 이러고 의병이 조직된 거지. 네. 응. 되게 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기도 한데 거기다가 그렇게 또 말빨이 좋으셨다네. 잘생겼어. 저기 요즘 같으면 막 동네에서 웅변학원 원장님하고 그랬던 거야. 말빨이 워낙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러다가 니네 가족들 다 죽을 거고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냐 뭐 이러면서 일단 그 자신의 노비 10명을 데리고 의병단을 꾸려요. 그리고 동네에서 이제 좀 성깔한다 동네 노는 애들 있잖아. 네네. 덩치 좀 크고.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치는 애들. 바라바라바라방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 이렇게 모아. 그런 걸 혈기 이제 있는 애들. 혈기 있는 애들. 그 친구들이 이제 악소패라 그랬대요. 이 악소패가 이제 불량배들, 어깨들 막 침 뱉는 친구들 있잖아.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50명으로 오. 첫 의병 활동을 시작해요. 근데 아무리 전란의 시기지만 이 친구들이 말을 잘 들을 리가 없는데 그렇죠. 곽재우 장군이 그냥 꽉 잡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카리스마로. 근데 북만 들던 그 선비가 의병장이 될 결심을 한다는 건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 당시에 의병장들 보면 약간 스타트업
만드는 사람이랑 비슷해요. 약간 스타트업 만드는 사람이랑 비슷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모아서 어떻게든 하는. 입이 안 아니 이제 나와. 그런 분석들이 있었어요. 이 현대 스타트업 이 CEO들과 네. 당시 일병장들이 뭐가 비슷한가?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사람들을 설득해야죠. 너의 인생의 그치. 어떤 부분을 걸어라, 나한테 투자를 해라. 명확한 비전을 비전을 제시해줘야 제시하고 되고. 끝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매우 과장된 표현인 건 맞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왜군에 비하면 의병들은 그 전력 면에서 진짜 많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게릴라로 시작을 했겠죠. 그치. 예, 전투들 조금 이겨가면서 조금씩 군인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을 때 경상도를 점령한 왜군들이 전라도 가면 전라도 곡창지대니까 네. 기본적으로 일본이 당시에 쌀 생산량이 높지 않았거든요. 네. 몇백 년은 전쟁만 했는데 쌀 생산량이 그렇지. 높겠어? 근데 반대로 조선의 입장에선 네.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켜야만 뭔가 희망이 있는 거죠. 어떻게든 막아야죠. 네, 바로 이때 곽재우 의병의 인원이 50명이었대. 그 아까 전에 어, 그 조직했다는 어, 어. 그 50명. 반면에 왜군의 인원이 2,000명이었대. 그러니까 아마 전라도를 향해서 막, 야, 쌀 가지러 가자! 뭐 이러고 가고 있는데, 남강 앞까지 도달을 했대요. 네. 왜군 장수가, 야, 내일은 우리가 저 남강을 건너갈 거야. 좋은 길 좀 알아놔. 그래서 선봉대들이 좀 얕고 금방 넘어갈 수 있는 데를 이렇게 표시를 해뒀나 봐요. 네. 그리고 갔는데, 바로 이 동네 지형의 빠삭한 의병들이 쓱 와서 팻말을 질퍽한데 건너가기 힘든 데로 슬쩍 밤에 바꿔. 아 맵을 바꿔놔요. 그 다음날 이제 막 갔는데 뭐야 니들 왜 이렇게 이상한 데로 했어 하는 순간 이 50명이 2,000명을 공격을 하면서 네. 근데 그때 바로 박재우 장군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한 빨간 도포를 들고 나타나서 말을 타고 그냥 왜군을 무찔러 버리는. 그래서 홍희 장군이 거기서 홍희 장군이 이제 됐군요. 50대 근데 왜 하필이면 빨간색이었어요? 네. 기록에 따르면 아버지가 명나라 황제로부터 붉은 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옷을 해서 입으면서 돌아다녔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정확한 사실은 아니고 여튼 중요한 것은 유명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트레이드 마크로 계속 홍의를 입고 다닌 것만큼 좀 분명했던 건 맞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안 돼요. 이왕 나온 게 막. 근데 그런 건 안 돼요. 이왕 나온 게 막. 예를 들어서 원래 하얀 옷이었는데 피 싸우다가 피칠갑 때문에 이제 막 아, 사실 너무 오시네요. 예.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그래서 빨개졌다고 이렇게 됐어요. 아니 의병은 빨래도 안 했답니까? 캐릭터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대목이긴 했어요. 그 홍희 장군 부분이. 왜냐면 셀프 브랜딩의 정석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딱 하면 누가 떠오르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 바로 뭐가 떠오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냐면 빨간 옷 하면 나다라는 걸 각인시켜 놓고 네. 전술에까지 이용을 합니다. 와. 자기 부하들 몇 명한테 네. 빨간색 옷을 좀 입혀놔요. 그래서 내가 나와도 즉 부하가 나와도 또 다른 부하가 나와도 여기저기에서 여기 곽재우가 나 등장했다. 우와, 진짜 이런 기만 똑똑하다. 전술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 마이클 잭슨 공연할 때 이렇게 여러 명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느낌의 어떤 전술적인 활용까지 합니다. 하나 또 제가 좋아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자, 이제 곽재우 장군이 첩보를 듣습니다. 아, 장군님, 왜군이 지금 창녕 지방으로 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괴짝을 하나 구해와라. 네. 너는 벌통을 구해와라. 장군님 뭐 하시려고 그러지? 근데 괴짝에 벌통을 넣어놓고 왜군 그 진격기를 딱 놔두는 거예요. 네. 이제 적군이 왜군이 오다가 이 괴짝 뭐지? 떠나야죠. 만지지 마시오. 만지지 마. 그래야 만지거든요. 두나 터치. 왜군이 열어요. 여는데 벌통이 벌이 막 그러니까 이제 으악 이러면서 도망갔다. 막 옆에서 이제 의병들 막 깔깔깔 웃으면서 좋아하다가 이제 그 순간에 자 공격. 그러면 이제 공격해가지고 퇴치하고 다음에 또 이제 그 진격로를 알았습니다. 네. 진격로를 알아가지고 장군님이 또 딴 걸 구해오라는 거예요. 왜군 다음 장면. 왜군이 이제 가는데 또 괴짝이 있어. 야, 이 곽재우 씨, 우리가 2번 속을 거 같냐? 불질러. 하는데 사실은 거기는 이제 화약이 가득 들어있어. 아니지 뭐. 또 터지 폭발하고. 네, 폭발하고. 그 곽재우의 네. 이 명검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 임진왜란 전체를 한번 돌아봤는데 네. 곽재우 장군과 의병들의 전투를 보면 대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릴라전이나 유격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 네. 커지기 전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가장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어떤 무기를 고르는 와중에 네. 일본군의 어떤 일본도를 이렇게 노획을 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써보니 좋네. 이 집 칼 맛집이네. 처음엔 아마도 집에 있는 낫 같은 거를 들고 싸우기 시작했을 거예요. 네. 근데 낫보단 이게 난데? 뭐 이러면서 창도 들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왜군의 무기를 모아서 쓴 게 아닐까. 네. 그냥 이제 제가 멋대로 상상해 보기는요. 네. 그냥 이제 이분이 선비는 선비인데 굉장히 현실을 잘 파악하는 사람인 것 같다. 여태까지 조선에서 쓰던 스타일이든 일본에서 쓰던 스타일이든 그건 상관없이 난 이런 칼을 원해라고 해서 그 칼을 썼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곽재우의 장검을 다시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어디요? 손잡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손잡이. 손잡이가 일본도랑 비교해 봐도 네. 한 10에서 15cm 정도 짧아요. 네. 네. 근데 그 곽재우 장검이 잡기도 편해 보인다는 거죠. 한 손으로 잡고 네, 이렇게. 한 손으로도 잡기 편하고. 아. 길이는 오히려 조선한도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 장검의 길이는 길지만 손잡이 부분은 조선한도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집도 끝을 한번 보면 네. 칼집 끝에 있는 장식도 일본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조선 스타일. 일본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속 장식이 없다. 우리나라 거는 기본적으로 금속 장식이 중간에 들어가는데 네. 곽재우 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 장식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일본도를 그냥 갖고 와서 썼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 하나의 좀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대로 주워서 쓴 건 아니다. 뭔가 좀 손을 댔군요. 맞아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 일본 영화 같은 거 보면 일본인들이 긴 칼도 차고 있지만 네. 작은 단검을 같이 차고 네, 그렇죠. 네, 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무라이들이. 호지카라고 그래서 이제 다른 짧은 칼을 넣는 주머니가 따로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화면을 보면 곽재우 검 같은 경우는 호지카를 넣는 주머니가 있는데 안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일본도를 수집한 게 아니라 가지고 와서 커스터마이즈. 커스터마이징을 한 거다 거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방 개조해서. 네. 튜닝했다. 자기가 가장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어떤 무기를 고르는 와중에 네. 이런 하이브리드한 검들의 장점만 모은 이런 검을 만들게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그쵸.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전쟁 중인데 뭐 누가 만들었는지 뭐 중요해요. 그리고 뭐 의병 아니라 정규군도 남의 거 다 그쵸. 가져와가지고 쓰는 그쵸, 거고 실제로 독일군이 영국 장갑 차량을 노획을 해가지고 개조해서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쓴 사례가 있어요. 독일의 맘모스라는 이제 장갑 트럭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지휘관 차량으로 썼대요. 심지어 성능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영국군의 도체스터라는 트럭을 노획을 해가지고 쓴 거예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때도 일어났던 일인데 임진왜란 때라고 왜 적군의 무기 노획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근데 러시아군이 그 무기들을 다 놓고 도망을 가서 많은 무기들이 버려졌을 때 트랙터를 가져가서 그걸로 끌고 와서 개조해서 그걸로 다시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곽재우 장군은 이제 나라를 위해서 적을 물리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 보여주기 식으로 막 적의 머리를 베었다. 내가 뱄어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네. 우리의 목표는 백성을 살리기 위한 싸움. 그래서 질 것 같은 싸움에는 네. 절대로 부하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그래요. 너무 좋아요. 명장이네. 저는 같이 죽자고 하는 상사가 제일 그러니까 싫어요. 되게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래서 선조의 미움을 샀다고 하고요. 그 자기를 믿고 함께 해준 부하들을 살릴 수 있기 위해서 왕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렇게 고생도 많고 공도 많았는데 나라에서 보상은 없었나요? 임진왜란도 1598년에 끝났고 그래서 선조가 공식 책봉 논의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의 명예를 기려주는 작업인 거죠. 책봉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진왜란 때 이런 큰 공을 세웠으니까 우리가 기억해줘야 된다. 네, 네. 뭐 이런 과정들. 근데 이 공신 책봉 과정이 조선왕조 실록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톤이
토니 진짜 왜요? 목소리가 왜 그래? 나도 여기서는 3주편을 못 들어줄 거야. 왜? 도저히 이해 못할 것 같아. 궁금해. 빡친 거예요. 일단 이 톤이 어떤 톤이냐면 이걸 기록한 사관이 보기에 야 이번 책봉은 거의 비웃음감이야. 야 우리 이 조선 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도 이렇게 공신을 책봉한 적은 없어. 거의 그냥 사관이 기록을 하면서 야 우리 왕이 진짜 지금 웃기는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뭐 이순신, 뭐 네. 곽재우 이런 권율 뭐 이런 사람 다 네. 빠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선조가 생각했던 게 선조가 본인이 별로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선조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명나라가 도와줘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게 그 사람의 공식적인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활약했었던 사람들을 이제 기억해 줄 수 없게 되는 거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제 처음에 다 이렇게 공신으로 책봉을 해주냐면 네. 본인이 이제 한양에서부터 평양 의주까지 파천을 했잖아요. 네. 그때 자기를 끝까지 성실하게 수행해 줬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먼저 공신으로 책봉이 되는 거니까 아까 같은 이제 분노가 막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백성들이 느꼈을 때는 진짜 허무하고 허망하고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는 그렇게 먼저 공신 책봉을 한 다음에 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다시 공신 책봉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되게 많이 해줘요. 몇 명이나 해줬냐면 놀라지 마세요. 9,060명을 해줘요. 9,060명을 해줘요. 그게 뭐예요? 9,060명 중에 한 명으로 곽재우가 딱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치사하다. 어떤 좀 너무 치사하다. 참가상 같은 거 아닙니까? 참가상. 그렇지, 참가자.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우정상. 우정상. 정상. 그러면 곽재우 장관은 그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곽재우 장군의 후가 망우당인데 그 낙동강 근처에 망우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도인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1617년 4월 10일 망우정에서 6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당시 곽재우의 곁엔 단벌옷, 검은고, 낚싯배 한 척이 전부였다고 해요. 진짜 검소했네요. 그래서 얼마나 검소했냐면 당시 임금이 이 사람이 죽을 때 임금이 광해군이었는데 네. 선비가 보통 자기가 죽기 전에 유서를 왕한테 보내잖아요. 네. 근데 왕한테 편지 한 장 쓸 종이가 없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엄청난 부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 다 나눠줬어 이미 임진왜란 때. 의병 운용에도 쓰고 의병 가족에게도 주고 모두 다. 다 살려서 금수저였는데 그 모든 유산을 전부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곽재우 장군의 장검 가지고 이게 웹툰 스토리를 한번 짜볼까요, 우리? 그 곽재우 장군 설화는 전국 곳곳에 있어요. 다 창작에 되게 좋은 소재잖아요. 심지어 그 설화 속 내용 중에서 곽재우 장군은 어느 정도까지 언급이 되냐면 네. 아픈 사람 병까지 낫게 해줘요. 아, 그 곽재우 장군의 이 칼, 이 네. 칼을 갈아서 물 타 먹으면 배 아픈 게 낫는다. 뭐 이런 설화까지 있을 정도로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거의 굉장한 인기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판타지스타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들었던 그 설화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곽재우 장군이 돌을 앞에 있는 돌을 채찍질을 했대. 그 돌이 깜짝 놀라서 저벅저벅 걸어가지고 스스로 성을 쌓았다. 볼렘이죠. 네. 우리가 이제 판타지로 가려면 당시의 판타지로 가는 게 나아. 설화가 있으니까. 기록에 따르면 곽재우 장군이 망우정에서 남은 세월을 보낼 때 독일 술법과 수련법을 익혀서 도사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대요. 도사? 그래서 용마를 타고 어. 하늘을 알아다니고 도술을 부렸다는 만화 같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차피 전쟁 이야기니까 이 플롯을 그대로 갖고 와서 현대적인 전쟁물로 바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곽재우와 선조 사이에서의 어떤 심리적인 관계, 두 사람은 서로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는 심리극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재밌을 것 같아요. 선조라는 복잡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각도로 보는 이야기는 너무 새로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이름만 곽재우, 동명이인인 그쵸, 뭐 이런 그쵸. 주인공. 뭐 곽재우 장군, 뭐 대통령 이름이 뭐 김선조, 뭐 이런 식으로. 김선조. 장선조, 뭐 이런 거. 네, 전 개인적으로는 일단 저는 얘 보내는 거. 컨셉이야. 또 가야 돼요? 해빙환. 해빙환. 왜 그게- 해기, 빙의,
환생. 그냥 임진왜란 발발 3일 전으로 보내줄게. 왜 그런 때 보내요? 눈 떠보니까 부산군, 어. 부산성. 야 진짜 너무 그러면 그건 죽는 거지 뭘. 나라면 이각. 동네 부순졸도에 도망치는 유일한 한 사람이 이각인데 일단 저는 갈게요. 곽재우 장군의 이 정신을 살려서 SF로 또 가보는 거죠. 또 SF. 아니 왜냐면 아니 우주 좀 그만 가. 아니 왜 SF여야 되냐면 검이 있잖아요. 검을 써야지. 적의 칼로 적을 그렇죠. 베어낸다라는 걸 좀 살리고 싶거든요. 저는 이게 저한테는 어떤 의미를 갖고 네. 있는 이야기가 곽재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위인전에 나오는 그냥 마냥 훌륭한 사람이고 정해진 플롯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깨트리는 듯한 느낌, 우리 이야기 자체가. 그래서 새로운 다양한 서사를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면 그게 또 곽재우 장군 입장에 좋아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래요. 제가 오늘 더 인상 깊었던 건 네. 백성들이 곽재우의 일화를 막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게 지금 웹툰 시장과 참 비슷해요. 어? 저 때도 그랬구나. 사람들이 결국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존재들이구나. 저 때랑 지금이랑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 이 우리가 지금 2화잖아요. 두 번째인데 웹툰이 어떻게 나올지도 너무 궁금해요. 너무